네, 우리 담보물권의 통유성부터 하면 되죠. 담보물권의 통유성. 담보물권이 대체적으로 모든 담보물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다라고 해서 4개 정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먼저 부종성. 이거는 모든 담보물권에 절대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이에요. 그다음에 수반성이 있죠. 수반성은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거 같이 설명을 드리면요. 을이 갑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 그리고 갑이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을이 병에게 이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은 효력이 있는 것이지, 피담보 채권이 무효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무효입니다. 이건 이제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상의 부종성을 수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저당권도 일로 승계가 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돈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소멸시키기로 하고 난 필요 없고 채권만 받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때 승계되는 채권이 무담보 채권인가요? 이거는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을 같이 양도할 수도 있지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고 전세권은 소멸시키기로 하는 계약도 할 수 있다. 그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죠. 이 불가분성은 물적 불가분성도 있고 금전적 불가분성도 있는데요. 채권에 대한 불가분성도 있어요. 이제 유치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4개 있는 방이 4개가 있는 이 집을 인테리어 공사에서 각 방마다 100만 원씩의 채권이 생겼다. 그럼 총 400만 원의 채권이잖아요. 이 수리비를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유치권 하나, 둘, 셋, 4개 다 점유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이러면 4명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기 점유하면서 400만 원 모두를 변제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금전적인 불가분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네, 물적인 불가분성. 또 이런 것도 있죠. 2억 원 중에서 1억 원만 변제했대요. 그럼 피담보 채권 1억 원 남아있잖아요. 최초 2억 원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저당권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억 원만 남았대죠. 1억 원만 남았다고 해서 요거 저당권도 반만 실행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실행할 수 있죠. 이걸 물적 불가분성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상대위죠. 물상대위 할 때 이 물은 가치 변형물을 의미한다. 그렇죠? 가치 변형물이 있을 때 물상대위가 시작이 되는데, 돌아가신 어떤 민법학자 한 분께서 물상대위는 추급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한다. 추급력이라고 하는 건 저당권자 또는 기타 담보물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몇 번이 바뀌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거래를 계속할 때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 추급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추급력이 끝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럼 그때 가치 변형물이 생겨버리죠. 가치 변형물이 생기면 거기에 저당권이 다시 자리 잡는 걸 물상대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목적물이 뭐 낙뢰 등을 맞아서 멸실될 수도 있고 제3자 불법행위로 멸실될 수도 있고 수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수용이 되면 뭐가 생겨요? 보상금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수용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이거 가지고 거래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럼 보상금 청구권이 생겨버려요.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물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불법행위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죠. 그렇죠? 또 만약에 뭐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서 소멸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권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청구권인데 이것들은 받으면 다 금전이거든요. 이 금전이 다 어떤 사람에게 귀속이 돼버리면 그 금전은 내가 요 거래를 통해서 받은 금전도 내가 받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가면 내 주머니에 있던 모든 돈, 내 통장에 있는 모든 돈하고 다 섞여버려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1억 원을 받았는데 1억 원을 거기서 받은 돈이다. 그래서 요 1억 원은 그 거래로 생긴 돈이다 라고 해서 돈이 특정성을 잃게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 재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에 확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특정성이 확보가 안 되죠. 그러면 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가치 변형물이다라고 하는 걸 특정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급하기 전에 청구권 상태에서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지급하고 나면은 일반 재산이 포함이 돼요. 이 압류는 특정성, 요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 특정성 확보를 위한 압류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압류를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이 제3자가 압류를 해놔도 여기서 생긴 가치 변형물이라고 하는 특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3자의 압류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 물상대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통유성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부종성이나 수반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근저당 있잖아요.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개의 채권, 굉장히 많은 채권이 발생했다가 소멸하거든요.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적 거래를 유지할 생각이 있는 한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부종성이 일부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불가분성이 일부 완화되는 거는 공동저당에서 불가분성이 일부 완화가 돼요. 공동저당. 물상대위가 일부 완화가 되는 건 어디죠? 유치권이죠. 유치권에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이 물상대위가 하는 이유는 저당권자가 이거 압류해서 나중에 여기서 보상금이 또는 손해배상이 또는 보험금이 지급이 되면 먼저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상대위 묶어놓는 거거든. 이 재산이 갑의 다른 재산하고 섞여버리면 먼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나오는 물건 중에서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먼저 받겠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우선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인정이 되지 우선적 효력이 없는 유치권에는 물상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담보의 종류 바꾸고 그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부정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부정성은 언제나, 그래서 예외 없이 언제나 절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수반성입니다. 수반성은 일부 완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3번에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때 채권의 양수인은 무담보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에요. 피담보 채권 일부가 변제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담보물권은 잔존하는 피담보 채권 모두를 위해서 목적물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이다. 물상대위성이다 라고 하는 건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훼손, 공용징수 등이 됐답니다. 그러면 가치 변형물 위에 가치 변형물 할 때 그 물 얘기하는 겁니다. 저당권이 다시 자리 잡는다. 그래서 우선권이 있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이 돼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러한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해야 되겠죠. 145페이지 피세요. 145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 물상대위는 가치 변형물을 지급 또는 압류, 지급 전에 압류 또는 공탁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다만 저당권자가 스스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제3자의 압류도 물상대위의 압류의 효력이 있다. 자, 그런데 담보 목적물의 매각대금이나 전세금이나 보증금이나 차임 등이 생겼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추금력이 끝난 게 아니죠. 앞으로 계속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죠. 그러면 물상대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넘겨보십니다. 이제 유치권부터 합니다. 유치권은 굉장히 유치한 권리라 그랬죠. 예, 유치권. 바지 세탁비 같은 거 몇천 원 안 돼요. 우리가 2억 원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가 2억 원 안 갚으면 경매 같은 거 할 때 경매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매 실행해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3만 원, 5만 원 받으려고 목적물 경매하고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예?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이해가 가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걸? 배보다 더 큰 배꼽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해가 가? 그렇지. 그걸 뭘 봐서 이해하냐고.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렇죠?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비 3,000원 받기 위해서 경매 실행한다고 해봐요. 준비 절차하고 그 돈이 더 들 거야 아마. 왔다 갔다 길에서 잃어버리는 돈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매 같은 거 하지 말고 간단하게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해라.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이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물로부터 생긴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 있어야 되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계속 점유만 할 권리가 유치권이에요.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점유만 할 권리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굉장히 유치한 채권 가지고 성립한다. 그래서 유치권입니다. 맞아요? 말 이상하게 해석하네요. 그리고 이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담보물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유치권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에도요? 동산. 담보물권은 일정한 권리 우에도 성립하잖아요. 유가, 증권 우에도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법정담보물권이라고 하면서도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유치권의 배제도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물권은 먼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립하느냐 이거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치권의 성립은요, 법률 규정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임의 규정이라고 했으니까 유치권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겠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변제기 도래한 채권이 있어야 되고요. 이 채권은 이 목적물과 결련 관계에 있는 채권이어야 돼요. 결련성이 있는 채권이어야 된다. 이 결련성이 있는 채권 이거 잘 따져야 됩니다. 여기서 시험 잘 나오죠. 그리고 목적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점유는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점유 방법은 세 가지예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공동 점유 다 인정하기는 하되 간접 점유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거 있죠.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하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이 인정할 수 없다.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게 그 조그만한 채권마저 변제하지 않는 자에게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게 되면 그 채무자가 불편을 느끼겠죠. 불편을 느껴서 압박을 받아서 목적물을 빨리 찾아와야 되겠다. 단벌신사, 그러니까 세탁비 3,000원 안 주는 이런 사람들은 좀 가난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바지 하나밖에 없는데 세탁소에서 세탁해주고 바지를 인도 거절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반바지 입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 반바지, 아직은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게 남자들은 별로 그다지 좀 익숙하지가 않죠. 반바지 입고 출근하는 데가 있어요? 반바지 입고 간다고 자르기까지 하나? 그렇죠. 수영복 입고 가면 몰라도 반바지 입고 간다고 자르기까지는 안 할 거예요. 여성들은 왜 그래요? 여성들은 짧은 치마하고 짧은 바지 입고 가도 별로 얘기를 안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요? 그 인식 자체가. 우리는 남학생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전부 긴 바지를 입고 다녀요. 근데 여학생들은요, 짧은 치마도 입고 다니죠. 치마도 이렇게 짧게 다 입고 다녀요. 여기서부터 인식이 이제 바뀐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긴 치마 이렇게 입고 다닐 때는 짧은 치마 입으면 뭐라 그랬어요? 환양년 그랬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어른들. 근데 요즘엔 중고생들이 더 짧게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짧게 입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는 거야. 지난 그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제가 퇴근해갖고 여기서 수업하고 서울 올라가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 내려갖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기차 타러 올라가는데 어떤 여자분 바지를 입었는데 저기 진짜 겉바지 입었나 싶을 정도까지 사람이 저 엉덩이 있으면 엉덩이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허벅지하고 분리되는 살. 그게 다 보여. 네. 그게 다 보이고 입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와 이게 또 그쵸. 이게 나만 본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 그 무안해 갖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봤더니 전부 그것만 쳐다보고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전부 그것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야 그런데 진짜 엄청나더만요. 그렇게 하고 다녀. 내가 애비 같으면 그렇게 못 입고 나가게 할 것 같아. 암만 뭐 어쩌고 해도. 에? 아빠 먼저 출근하니까. 아 그렇구나. 좋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채무자가 그 바지를 입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바지를 입고 출근 못하면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혼날 거 아니냐고. 반바지 입고 왔다고. 네, 그래서 이런 걸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건데
채무자가 직접 점유자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바지 입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채무자가 전혀 압박을 안 받겠죠. 이런 간접 점유 가지고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목적물에 직접 지출된 비용들이 있죠. 필요비나 유익비와 같은 비용, 공사비라든지 수리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비용은 다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있죠. 목적물로부터 직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둘로 나눠야 돼요. 뭘로? 목적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목적물의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려면 두 개 얘기하면 돼. 개말, 말개 있죠. 예.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럼 그 치료비 받을 때까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할 수 있어요. 말이 농작물 다 먹었다. 이게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이죠. 불법행위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 채무불이행 있잖아요. 이 채무불이행은 조금 더 보셔야 되는데 이 채무불이행은 둘로 나눠야 돼요. 배신행위가 있을 테고요. 배신행위. 또 원채권이 결연관계에 있는데 그 원채권에 채무불이행이 생겼다. 단순한 배신행위는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원채권이 결연성이 있는 채권이에요. 근데 그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본다. 이거는 원채권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설명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할게요. 자, 채무불이행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면 안 돼요. 채무불이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행지체하고 이행불능이 있죠. 그렇죠? 이러한 물건을 주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물건 주기로 했는데 이 물건이 이행지체가 된대요. 이행지체가 되면 채권자가 나중에 이걸 받으면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이행지체 상태에서 이걸 받아도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거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체 때문에. 그럼 가치변형물 이렇게 생긴 거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대신 이거 받자라고 해서 이걸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행불능은 이거 없어졌다며. 없어졌으면 저걸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뭘로 밖에 못 받아요? 이거밖에 못 받는 거죠. 요거 두 개는 말이죠. 요거는 지연배상이라고 해요. 지연배상이고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전보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보배상. 아시겠죠? 용어가 좀 어렵죠? 손해를 전보한다는 얘기는 손해를 완전하게 보충해준다. 그런 의미예요. 완전 전자 보충해준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전보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한자로는 조금 달라요. 근데 의미는 완전하게 메꿔준다는 의미를 가져요. 전자는 조금 다릅니다. 한자로는.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똑같은 의미 가지고 있다. 이 전보배상인데 이것도 목적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요거 하나 추가되는 거지 목적물 자체를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목적물의 가치변형물이죠. 아 이게 이행불능이 됐으면 이거 말고 이걸로 받는다는 얘기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이때 이 원채권이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이면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뭐라 그래요? 결연관계에 있는 채권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해 못했어요? 네. 못했어? 했어요? 뭐 말을 해야지. 넘어가든지 말든지 해야지. 네. 이해가 안 됐어요? 됐어요? 근데 채무자의 상대방의 배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사용수익 가능하게 제공해 주겠다고 해놓고 임대인이 사용수익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 임차인이 사용하지 못한 손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고 상대방의 배신 행위로 인한 채권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목적물에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 있는 채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란색 어디 간겨? 여기 있구나. 뭐냐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사실관계 또는 동일한 법률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버렸답니다.
그럼 쌍방서로 원상회복해줘야 되죠. 그럼 내 목적물 돌려받을 때까지 상대방도 목적물 내가 안 돌려주고 인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도 성립할 수 있지만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 한 분 예를 들면요, 이발소에서 눈이 바뀌었어. 안경이 바뀐 거예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이발소 갔다 오셔갖고 야, 눈이 많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가서 녹내장 검사도 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눈이 나빠졌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랬죠.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야, 눈이 나빠진 게 아니라 이발소에서 안경이 바뀌었다 야.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옆자리에서 둘이 똑같은 안경이었대요. 안경에 똑같이 생긴 안경을 옆자리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나오면서 그분이 먼저 바꿔 쓰고 나갔대죠. 그분도 이거 내 안경이 아닌 것 같다 자꾸만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발소 사장님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죠. 안경이 두 분이 비슷한 것 같다고. 그래서 둘이 만나갖고 안경 바꿔 쓰고 이러고 오셨대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실관계는 그건 거예요. 목적물 반환 전공권과 내 안경 받을 때까지 나도 그 안경 못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다. 그리고 그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돼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결련성 있는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되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두 가지인 거예요. 이게 다 성립해 있어야 유치권이 성립하는데요. 요거하고 관련돼서 최근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 있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요즘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거는 유치권은 성립한다. 자, 요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갑이 소유자고요. 이 을이 저당권자예요. 3평이 목적물 점유했고 채권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네 번째 을이 저당권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경락이 돼서 다섯 번째 정이 경락을 받았다고.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죠.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했어도 유치권 이미 성립했잖아요. 유치권 성립했으니까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실행해도 대항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아니고 목적물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만 할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항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치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 신청 등기가 갑이 소유자인 물건에 이 병이 채권이 발생했어요. 결론관계에 있는 채권이 먼저 발생했는데 목적물 점유까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 번째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번째 을이 경매 신청 등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병이 목적물에 점유를 취득했고 경락에 의해서 정이 경락을 받았다고. 자, 그러면 병의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이게 이제 채권이 먼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점유를 먼저 했다가 나중에 채권이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목적물 점유와 채권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는 시점은 어디예요? 여기서 유치권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유치권은 성립하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 청구하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경락인이 목적물 반환 청구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점유만 해야지 경락인에게 네가 갚아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변제 요구는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도 거절하면서 점유만 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하나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유치권이 성립했고 대항도 할 수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한 시기가 경매 개시 기입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요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립 요건이다. 성립과 관련돼서 필요한 거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 유치권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효력이 있고 유치권자에게 인정하지 못하는 효력이 있겠죠.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하지 못하는 효력은요, 유치권은 추금력이 없어요. 우선 변제력도 없죠. 그래서
뭐 얘기하니까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뭐 잘못된 것 같이 자꾸 그러잖아. 자, 추급력이 없다. 추급력이 없다는 얘기는 유치권자는 목적물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그냥 소멸하는 거지. 누가 점유를 하고 있든지 거기 계속 쫓아가면서 권리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하고 점유만 할 권리예요. 그래서 추급력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력이 없죠. 우선 변제력이 없기 때문에 모두 못하는 거죠. 물상대위도 못하는 거고요. 또 유치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없으니까 뭘로 해결해야 되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해결해야 된다. 자, 이것도 좀 뭐라 그러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여기 학생은 아닌데요. 조금 오픈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개방적으로 좀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이 민법 성적 잘 안 오르는데, 자, 유치권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근데 틀렸다고 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 틀렸죠?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유치권자에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요, 생각이 너무 편협한 거예요. 너무 편협한 거고 너무 일방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내가 형한테, 내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은행에서 이행 청구하게 되면 형이 나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래서 은행에서 청구하게 되면 내가 형한테 빌려서 갚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근데 은행에서 나한테 채무 변제하라고 청구하게 되면 형이 빌려주기로 했다고. 그럼 내한테 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권적 청구권 없어요. 없으니까 누군가 침탈하게 되면 점유권 거 빌려다가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럼 유치권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분이 아니세요. 딴 데 분이신데 그러면서 빡빡 우겨.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옥상 올라가고 담배 피면서 계속 분위기 조성해요. 그럼 그 얘기 듣고 또 나한테 와서 이르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자꾸 저런다고 이렇게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얘기 안 하면 될 텐데, 그죠? 계속 분위기 조성하면서 선생이 틀렸다고 해서 놔두라 그랬어. 시험에 혹시 나와갖고 틀려봐야, 그래야 한 개 차이로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 그래서 그냥 놔두라고. 예, 놔두면 되는데, 그래요. 꼭 이제 이겨먹으려고 하죠. 자기가 틀렸다는 거 알면서. 어쨌든 유치권에는 추우물이 없어요. 유치권자에게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면 추하게 생긴 우물 없다. 유치권은 유치원하고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자에게 인정하는 효력이에요. 유치권자에 인정되는 효력.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이거 왜 이러냐?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간과보. 그래서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죠. 유치권자 경매권이 있어요. 그런데 담보 물권이니까 경매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아니거든요. 그럼 경매했으면 우선 변제 받아야 사실은 경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이런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목적물에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이때 이 비용은 필요비하고 유익비 모두 상환 청구할 수 있고, 이건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개하고 말 얘기했죠. 개가 내 뒤꿈치를 물어서 점유하고 있어도 먹일 거 먹여야 됩니다. 쟁일 굶기고 물도 안 주고 채찍으로 사지를 묶어놓고 나도 물린 자리 같이 물겠다. 같이 물고 그러면 같이 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그래야지 다 먹여야 됩니다. 그 말도 계속해서 먹이고 훈련도 시키고 경주마 같으면 기수사다가 계속해서 전력 질주시키고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거기에 비용이 들면 그 비용도 상환 청구할 수 있고, 그거 안 주면 또다시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이변제 충당권이 있죠. 이 간이변제 충당권은 4가지 요건을 아셔야 됩니다. 4가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건 목적물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거의 비슷해졌다. 이게 정당한 이유인 거예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 내가 받을 돈이 목적물의 가액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채무자 돈 갚으러 올 일이 없죠. 네, 이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감정인에 뭘 해야 돼? 평가가 있어야 되죠. 감정평가는 나 혼자 내가 받을 돈이 더 많아 라고 할 게 아니라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아, 진짜 채권과 목적물의 가액이 비슷해졌다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어디에 청구합니까? 법원에 청구합니다. 그렇죠? 예, 법원에 청구하는데 청구할 때 미리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치권은 채무자 소유물이 아닌 다른 제3자 소유물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그 물건이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 총각 때 차 타고 다니다가 차가 망가진 거 말씀드렸죠? 예, 수입차가 망가졌어요. 망가졌는데 미션이 고장난 게 어디 부딪힌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결함으로 고장이 난 거거든요. 그럼 내 친구가 나한테 네가 갚아라 라고 하는데 제가 갚을 이유가 없죠. 안 갚았어요. 이게 기능적인 고장을 내가 왜 갚아요? 왜 변제를 합니까? 그래서 그냥 저 수입차 정비센터에다 갖다 맡겨놓고 소유자 주소를 알려줬죠. 그리고 탔던 사람은 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채무자는 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소유자는 내 친구잖아요. 내 친구가 가서 목적물 돌려달라고 해도 수리비 줄 때까지는 목적물 못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물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소유자에게도 간이 변제 충당하겠다라고 통지해 줘야 된다. 4가지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의 수취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실로는 우선 변제 충당도 가능합니다. 수취한 과실로서 변제에 충당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충당할 때는 비용에 먼저 충당하고 원본에 충당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이자 비용 있잖아요. 이자 비용.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요. 그 다음에 보존을 위한 사용이 있죠.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했대요. 주택에 인테리어 공사했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했다. 그 인테리어 공사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채권자가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게 보존을 위해서 더 유리하죠.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 다 망가집니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보존에 유리합니다. 그 보존을 위한 사용할 수 있고 사용을 통해서 얻은 이익은 과실이잖아요. 과실은 돌려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럼 돌려준다의 의미는 변제 충당해도 돌려준 거하고 똑같잖아요. 왜냐하면 변제 충당해버리면 채무자의 채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건 변제한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사용이익은 돌려주어야 한다. 근데 과실을 취급해서 변제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려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치권의 효력이고요.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유치권의 소멸입니다. 유치권의 소멸은 유치원 졸업할 때는 시장님한테 상 받죠. 그래서 시청에서 상을 받으면 유치권이 소멸한다. 여기 시는 뭐야? 시효. 뭐의 시효? 무슨 시효? 소멸시효죠. 취득시효겠어? 소멸을 물어보는데 소멸시효겠죠. 그럼 뭐의 소멸시효냐면 피담보채권 있죠.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문이 하나가 나와요.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에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저당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질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래서 피담보채권과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다른 거예요. 질권, 저당권, 유치권 이런 것들은 전부 물권이잖아요. 피담보채권은 채권이죠. 피담보채권은 담보물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변제가 보장되고 있는 채권이라는 뜻인 것이지 본질 자체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나 저당권이나 질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은 별도로 또 행사해야 돼요. 그거 행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고 부동성의 원칙상 피담보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소멸 청구에 의해서도 유치권은 소멸한다. 소멸 청구는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유치권자가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데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목적물 관리하고 무단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 무단 사용했다. 세탁소 아저씨가 유치물인 세탁물을 바지를 입고 처갓집 가다가 채무자에게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소멸하는 겁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소멸 청구까지 받아야 소멸하는 것이지 단순히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만 가지고 유치권이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닙니다. 세탁소 아저씨 그 세탁물 바지 입고 처갓집 갔다가 무사히 집에까지 들어왔답니다. 다시 벗어서 걸어놓으면 되죠. 유치권 소멸할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담보, 피담보 채무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타담보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형성권 아니거든요. 그러면 채권자가 뭐 해줘야 돼요? 동의해 주거나 채권자가 반대하면 동의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야 소멸하는 것이지 이건 형성권이 아니에요. 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점유 상실로서 유치권 소멸한다. 점유를 상실했대요. 다만 이 점유 상실의 사유가 점유 침탈인 경우에는 점유 침탈로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1년 이내에 행사해서 목적물을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원같이 생각하고 유치원에 가면 어린아들 음가 싸는 견적 낸다, 배변 견적 내죠. 그러죠? 예, 그래요. 유치원에 가면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해서 아는데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나이 너무 어리고 대소변 못 가리는 애들은 더 받는데요. 그래, 더 받는데 대소변 잘 못 가리는 애들은. 근데 요즘엔 또 뭐 생겼대? 어린이집인가요? 예, 그게 또 생겼대죠. 근데 어린이집 없을 때 옛날엔 그런 애들도 막 유치원에 왔대요. 유치원에 왔는데 엄마가 맞벌이 하다 보니까 키워줄 사람이 없어 아마 데리고 왔나 본데 그런 애들은 더 받았대요. 걷지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는 애들은요. 그 배변 견적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에 가면 추하게 생길 우물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간과하고 볼 정도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유치권 소멸은 유치원 졸업으로 봐서 시장님 상 받는 거죠. 시청상 받으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된다. 어떤 상이 제일 좋아요? 뭐 국회의원 상도 있고 교육청장 상도 있고 시장 상도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 밥상이 가장 좋겠지만 밥상 말고 요거 세 개 중에서 시장상이 제일 좋아요? 아니면 국회의원 상이 제일 좋아요? 교육청장 상이 제일 좋아요? 시장상이요? 국회의원 상이 제일 좋더라고. 제일 많이 주더라고 그 사람이. 제일 많이 줘요. 보니까 시장님은 별로 안 줘. 무슨 뭐 기념품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사람이 뭐야? 교육청장. 노트 줘. 필요 없는 거 그죠? 노트 이렇게 줍니다. 자, 유치권 얼른 정리해 버릴게요. 자, 유치권 의의가 나옵니다.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그랬습니다. 유치권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이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가능한데 여기서 타인의 물건은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채권은 결론관계 없는 채권이잖아요. 이건 거래관계, 계약으로 생긴 채권들을 전세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권리금 반환 청구권, 지상물,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다 거래관계로 인해서 생긴 채권들이죠. 목적물과 결론관계 있는 채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성립, 법정담보물권이므로 등기 없이 성립한다. 목적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가 있어야 된다. 다만 2번 보셔야 됩니다.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라는 간접 점유로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결론관계 있는 채권의 4번에 본채권이 결론관계 있을 때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거는 이행불능이라고도 하지만 채무불이행으로 그냥 바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 또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목적물로 맨 밑에 있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옆에다가 개, 말 써놓으면 되죠. 말하고 개, 옆집 개, 지나가던 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채권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서 발생했다.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상호간의 반환 의무 또 음식점에서 우산이나 신발이 바뀌었을 때 이때 그 반환 청구권 얘기하는 거고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또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된다. 거기서 보니까 유치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그런 얘기겠네요.
자, 거기 넘기기 전에 147페이지에는 판례, 세 번째 판례 있죠.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맞는 거지만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변제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지문 오답 유형 중에서 5번에 있는 신축 건물에 수급인이 점유를 하지 않더라도 경매 개시 이후 경락 허가 결정 전에만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그렇지. 경매 개시 이후라고 했으니까 경매 결정 기입 등기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좋습니다. 넘기시고요. 존속기간은 특별히 정할 필요 없고요. 법적 성질은 타물권이다.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죠. 반드시 채무자 소유일 필요는 없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법정담보물권이다. 그 다음에 부동산, 동산 다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는 부동산, 동산 구별 실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불가분성입니다.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의 효력입니다. 목적물 유치권 인도고절하고 계속 점유할 권리고 경매권도 있습니다. 우선 변제는 X라고 해놨죠. 비용 상환 그래요. 필요비 유익비 또 다른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고 했고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과실수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우선 변제도 가능하다. 보존을 위한 사용권 사용이익은 반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치권자에게는 추후물이 없다죠. 추후물이 없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목적물 임의 사용 금지 의무가 있어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소멸하기도 합니다. 유치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의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겠죠. 예, 그리고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채권자의 소멸 청구, 소멸 청구는 뭐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타담보 제공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유의 상실은 양쪽 가로 3번으로 빼야 돼요. 이 지금 편집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놨는데 양쪽 가로 3번으로 빼줘야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 소멸하는데 점유 상실이 침탈로 인한 경우에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해서 반환받으면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유치권의 효력 판례 중에서 세 번째 있는 판례 있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은 재료 제공한 사람이 자기래잖아요. 노력도 자기가 제공했대죠. 그럼 목적물의 소유권은 자기 스스로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수급인 소유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소유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받을 때까지 이에 대해서 유치권 가질 수 없다. 자기 물건에서 자기가 유치하는 거, 내 물건 나한테 돈 받을 거 있다. 이거 좀 이상한 놈이죠. 자, 그런 정도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이제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건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법정 저당권도 있기는 있어요. 법정 저당권은 그냥 있다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원래 토지 임대차에서 나오는데 토지 임대차에도 낼 게 많기 때문에 법정 저당권을 별도로 또 문제화하진 않습니다. 법정 저당권은 있다 정도만 보시고 저당권은 부동산에 대한 약정 담보 물건이다.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이거죠. 2억을 빌려주고 갑이 목적물에 대해서 얘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대요. 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뭘 실행할 수 있죠? 경매 실행할 수 있죠. 경매를 실행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권리인데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채권은 이제 담보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담보물권으로서 저당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저당권의 성립인데, 자,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물권은 특히 법률 행위의 경우에는 186조가 적용이 되고, 법률행위가 아닌 원인은 187조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186조라고 하는 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등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당권의 성립 요건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187조는 법정 저당권 얘기하는 거죠.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나와요.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토지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 목적이 지상물 소유를 위한 토지 임대차에, 그럼 임차인이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여기다가 차임을 안 주는 거예요. 기타 채무가 아니고 뭐죠? 차임. 차임의 연체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 최종 2년분의 연체 차임을 받기 위해서 갑이 지상물을 압류해 버립니다. 그 압류의 효력이 저당권과 동일하다. 그래서 이걸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저당권과 동일하다의 의미는 압류를 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면 2년분의 연체 차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압류에 의해서 경매하게 되면 무조건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연체 차임이 만약에 4년분이다. 그럼 2년분은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2년분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안분 배당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정 저당권이다 라고 해서 이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혹시 임대차에서 내도 채권은 차임 채권만 해당하고, 차임 채권이 2기가 아니고 뭐다? 2년이다. 왜 2년으로 해요? 그치, 발음 참 좋죠. 2년이 어디서 나와요? 2년 두 번 나오죠? 2년 두 번 나와요. 어디서? 지상권에서 한 번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는 왜 2년으로 정했을까? 발음도 물론 딱 떨어지고 기분도 좋아지지만 보세요. 이거를 단순히 2기로 한번 해봐요. 2기 같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받기로 했다. 그럼 2달분 밀리면 이거 경매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2달분 얼마 되겠어?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이거 경매해라. 이건 좀 심했죠. 그러니까 그때도 몇 년은 2년은 기다려주라는 얘기고, 우리 지상권 소멸 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 성립했다는 얘기는 지상권자가 지상에 지상물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상물이 건물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건물 가지고 있는데 지루를 연체한다. 그런데 2달분 연체했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권 소멸 청구에 의해서 지상물 철거해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이 좀 커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몇 년? 2년. 그래요. 여기도 2년. 아주 발음이 절묘하죠. 2년 두 번 하니까 분위기도 많이 좋아지죠.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당권은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임대차에서 나오면 지문 속에 하나 이렇게 추가될 가능성은 있어도 이걸 구체적으로 문제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했을 때, 그러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둘 중에 하나죠. 저당권 설정자 아니면 저당권자죠. 얘네 둘이 하는 거지. 그럼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을 다른 말로 제3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당권자는 그럼 누구만 돼야 되는 게 원래? 채권자만 돼야 되지. 왜냐하면 부정성의 원칙상 피담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라면서요. 그래서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데,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라고 하는 특별한 정황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3자. 이건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이.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피담보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3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내지 근저당권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러면요, 목적물은 그랬습니다.
저당권의 목적은 원칙이 뭐죠? 부동산이죠. 부동산뿐만 아니라 일정한 권리다라고 해서 여기서 권리는 우리 민법상 권리 중에서는 지상권하고 뭐예요? 전세권이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이고요. 그럼 피담보 채권은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뭐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집중하세요. 금전채권, 비금전채권, 현존채권, 장래채권, 특정채권, 불특정채권, 하나의 채권 일부, 수개의 채권을 묶어서 하나의 채권으로 다 피담보 채권을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저당권의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이건 또 우리 책 얼른 보고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죠.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책 얼른 보세요. 그래서 저당권이다 라는 거 개념을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립이에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물상보증인, 저당권자는 원칙이 뭐죠? 채권자죠. 하지만 제3자 명의로 할 수도 있고 저당권의 객체, 목적물은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고 민법 위의 건 보지 마세요. 그냥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피담보 채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이 다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넘겨보시면요. 다만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적 가치로 환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만 하나 밑에다 써놓으면 되겠네요. 금전적 위에 있다. 비금전 채권은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넘겨보시면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된다. 등기에 필요적 등기 사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죠? 원본. 그렇죠? 등기에 원본 채권이 얼마냐? 그 다음에 채권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누구냐 요거 있죠. 요거야. 왜냐면 채무자는 반드시 등기해 줘야 돼요. 여기서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래도 채무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변제할 때하고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하고는 그 범위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이 누구냐, 채무자가 누구냐는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요.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 제3자를 채권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건 무조건 무효예요. 아시겠죠?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적 등기사항의 원본 채권 채무자, 임의적 등기사항 이자 위약금 변제기 등기할 수 있고 등기하게 되면 무조건 담보가 된다. 그리고 거기 판례 중에서 1번하고 2번 비교합니다. 채권자를 제3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제3자를 채무자로 해서 저당권 설정하면 그건 무조건 무효입니다. 두 개 잘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쉬었다가 법적 성질부터 하겠습니다.